이봐요, 아줌마. 그 특실표 나한테 넘기죠. 나 나라 지키는 대대장이야. 마지막 남은 KTX 특실 좌석을 두고 콧대 높은 중령이 한 여성에게 삿대질을 해댑니다. 그것도 모자라 분을 못 이기고 객실까지 쫓아와서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붓는데요. 민간인을 향한 비겁한 협박.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이 아줌마가 사실은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육군 최정예 특수임무여단 일명 참수부대의 여단장인 현역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김대위. 나다. 지금 열차에 군 기강 문란자가 있다. 도착 즉시 헌병대 깔아라. 여러분,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한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만한 중령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참교육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탁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서울역 광장은 수만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으로 끈적거렸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어디론가 떠나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짜증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 인파 속을 헤치고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짧게 친 스포츠 머리, 다려입은 정장 바지에 등산용 기능성 점퍼, 그리고 한 손에 든 검은색 서류 가방. 누가 봐도 직업 군인의 냄새를 풍기는 육군 제1보병사단 대대장 박종훈 중령이었다. 아씨, TMO는 왜 예약이 안 되고 지랄이야. 박종훈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본래라면 국군 수송지원반을 통해 편안하게 표를 구했어야 했으나 급작스럽게 잡힌 육군본부 소집 회의 때문에 일정이 꼬였다. 게다가 주말이라 군용 객석은 이미 매진이었다. 그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일반 매표소 줄의 맨 뒤에 섰다. 그의 앞에는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17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어깨에 맨 가죽 가방은 꽤 무거워 보였으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다. 뒷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박종훈의 눈에 그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민간인 아줌마일 뿐이었다. 다음 분 오세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성이 발걸음을 옮겼다. 박종훈도 조바심을 내며 그 뒤를 바짝 쫓아붙었다. 계룡역 가는 KTX 가장 빠른 거로 한 장 주십시오.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울림이 좋은 목소리였다. 창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지금 일반실은 전석 매진이고요. 10분 뒤에 출발하는 열차에 특실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2시간 기다리셔서 입석으로 가셔야 해요. 그걸로 주세요. 특실. 여성이 지갑을 꺼내려던 찰나였다. 박종훈의 머릿속에서 입석이라는 단어가 윙윙거렸다. 2시간 동안 서서 간다. 감히 대한민국 육군 중령인 내가. 다리가 퉁퉁 부을 것이고 무엇보다 제복은 아니지만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었다. 잠깐. 박종훈이 거칠게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의 어깨가 여성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여성 강마리는 살짝 휘청였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박종훈을 응시했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거기 아가씨, 잠깐만 보류해봐요. 박종훈은 강마리를 아예 무시하고 창구 직원에게 들이밀었다. 어이, 직원 양반. 나 급한 군인이야. 계룡대에 작전 회의 때문에 가야 하는데 표가 없어. 그 특실표 나한테 끊어줘요. 직원이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손님. 이분이 먼저 오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결제하시려던 참이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나 지금 나라 지키러 가는 길이라니까? 국가 안보가 중요해? 아니면 민간인 여행 가는 게 중요해?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융통성 있게. 박종훈은 마치 부대 행정병을 닥달하듯 직원을 몰아세웠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하지만 박종훈에게 그 시선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는 무대 장치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뒤로 밀려나 있던 강마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키시죠. 짧고 명료했다. 박종훈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어디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아줌 맞벌되는 여자가 중령에게 명령조로 말한단 말인가. 뭐요? 지금 나한테 한 말입니까? 그럼 여기 새치기한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줄 서는 법은 유치원 때 다 떼지 않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강마리의 일갈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종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강마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이봐요, 아줌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중령이야. 대대장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지금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박종훈은 검지 손가락으로 강마리의 코트깃을 삿대질했다. 침이 튀었다. 전형적인 진상의 모습이었다. 강마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대대장, 중령.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벼슬입니까? 그리고 나라 지키는 게 당신 혼자 하는 일이에요? 세금 내는 국민들 덕분에 월급 받고 옷 입고 밥 먹는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하려듭니까? 당신 같은 군인 때문에 멀쩡한 장병들이 욕먹는 겁니다. 에이, 이 여편네가 진짜. 박종훈이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 보통의 민간인 여성이라면 움찔하며 물러서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강마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키가 박종훈과 거의 비슷했다. 굽없는 로퍼를 신었음에도 위압감이 상당했다. 치게? 쳐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강마리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 박종훈의 눈동자를 꿰뚫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적을 제압했던,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백이 살기였다. 박종훈은 순간 멈칫했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여자 뭐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어 물러설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 참나. 더러워서 내가 피하지. 야, 직원. 표 줘, 그냥. 저 여자 줘버려. 박종훈은 씩씩거리며 창구 직원에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강마리를 향해 마지막 독설을 퍼부었다. 아줌마, 그 특실 타고 가서 참 좋겠소다. 편안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가시지 그래. 우리 같은 군인들은 입석으로 짐짝처럼 구겨져서 가도 나라 걱정뿐인데 말이야. 에잉, 쯧쯧.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을. 그는 일부러 강마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매표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기계에 눌린 반응이라 착각했다. 강마리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볍게 정리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표 주세요. 강마리는 카드를 건넸다. 영수증과 함께 건네받은 승차권에는 특실 3호차 5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승차권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을조렸다. 육군 중령. 제1보병사단. 얼굴은 익혀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마리는 시계를 확인했다. 열차 출발까지 7분.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발걸음으로 승강장을 향해 걸어갔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걸음걸이였다. 한편 대합실 구석의 자동 발매기에서 씩씩거리며 입석표를 끄는 박종훈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군지 알고? 중령이다, 중령. 사단장님도 나를 인정하는데. 그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샀다.
근무 중 음주는 금지지만 사복 차림이고 이동 중이니 상관없다는 자기 합리화였다. 시원한 맥주라도 들이켜야 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두고 보자. 같은 기차 탄다 이거지? 박종훈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단순히 입석으로 가는 불편함보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캔맥주를 롱패딩 주머니에 쑤셔넣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시선은 하이에나처럼 특실 3호차를 찾고 있었다.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기차 안에서 다시 한번 마주친다면 그때는 주변 눈치 안 보고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군인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마. 물론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군인의 무서움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육중한 쇠바퀴 소리가 마치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열차가 서울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회색빛 빌딩 숲이 뒤로 밀려나고 한강 철교 위를 달리는 열차 바퀴 소리가 규칙적인 진동을 만들어냈다. 특실 3호차 5호석. 강마리는 가죽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지 않고 옆자리에 두었다. 어차피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꺼내야 할 서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을 꺼내 썼다. 선글라스를 썼을 때의 날카로운 인상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지적인 냉철함은 배가 되었다. 그녀가 펼친 서류철 표지에는 미래 육군 지휘관 리더십 강화 방안 및 특수전 교리 발전 세미나라는 문구가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다. 후. 짧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볼펜을 돌렸다. 이번 세미나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녀는 발제자이자 주요 토론자였다. 최근 불거진 초급 간부들의 이탈 문제와 중견 지휘관들의 매너리즘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아까 매표소에서 마주친 무례한 중령 같은 자들이 바로 군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었다. 그런 놈들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 강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다. 특실의 안락한 좌석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승무원이 가져다준 생수와 견과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고요하고 쾌적했다. 반면 특실과 일반실 사이의 연결 통로. 박종훈 중령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주말 하행선 열차의 입석 공간은 이미 만원이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의 땀 냄새, 대학생들의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 짐 가방에 치이는 다리. 모든 것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아, 좀 비킵시다. 사람 지나가는데. 박종훈은 화장실 앞 구석을 차지하고 앉은 청년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좁은 공간에 엉덩이를 들이밀며 겨우 자리를 확보한 그는 롱패딩 주머니에서 미지근해진 캔맥주를 꺼냈다. 칙탁. 맥주 캔 따는 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박종훈은 보란듯이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빈속이 짜릿해지며 억눌려 있던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가야 해? 육사 출신 엘리트인 내가? 저 안에서 다리 뻗고 가는 저 여편네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아까 매표소의 상황이 무한 재생되었다. 여자의 그 꼿꼿한 태도, 자신을 내려다보던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모욕적인 언사.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대대장, 그게 벼슬이냐고. 이 무식한 여자가 군대를 뭘로 알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취기가 오르자 판단력이 흐려지고 대신 그 자리를 오만함과 피해의식이 채웠다. 그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믿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니까 민간인은 당연히 군인에게 양보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열차가 광명역을 지나 속도를 높이자 덜컹거림이 심해졌다. 서서 가는 다리가 뻐근해 오기 시작했다. 박종훈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특실 내부를 흘끔거렸다.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너머에 그 여자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얼굴이나 한번 다시 보자. 가서 군인의 기백으로 눌러주면 찍소리도 못하겠지.
기차 아닌데 지가 어쩔 거야. 박종훈은 찌그러진 맥주캔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호랑이 같은 혈색이라고 여겼다. 어이, 거기 좀 비켜봐요. 화장실 좀 갑시다. 그는 입석 승객들을 거칠게 밀치며 3호차 특실로 향하는 자동문 버튼을 눌렀다. 치잉. 문이 열리자마자 서늘하고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공기부터가 달랐다. 그 쾌적함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특실 내부는 고요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을 청하거나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다. 박종훈의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또각또각. 그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복도를 걸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서였다. 좌석 번호를 훑던 그의 시선이 5호석에 꽂혔다. 그 여자였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벗어두고 하얀색 셔츠 차림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안경을 쓴 옆모습이 꽤 지적으로 보였지만 박종훈의 눈에는 그저 건방진 아줌마일 뿐이었다. 박종훈은 그녀의 자리 옆 통로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했다. 크흠, 강마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볼펜으로 서류의 특정 문단의 밑줄을 긋고 있을 뿐이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박종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몸을 숙여 강마리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요. 내 말 안 들립니까? 그제야 강마리가 고개를 돌렸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박종훈을 건조하게 응시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입석 승객은 특실 출입이 제한될 텐데요.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 박종훈은 기가 찼다. 참. 제한? 지금 나한테 규정을 들먹이는 겁니까? 아까 매표소에서는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더니 여기 앉으니까 세상 편한가 보지. 박종훈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종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객이 생긴 것을 반겼다. 자리는 편안하십니까? 나라 지키는 군인은 문 밖에서 짐짝 취급당하며 서서 오는데 우리 세금으로 혜택받는 민간인은 아주 상전이 다 됐어. 응? 강마리는 들고 있던 볼펜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박종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소속과 계급이 뭡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박종훈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내 계급이 궁금한가 보지. 겁나나? 아까 말했잖아. 육군 중령. 대대장이라고. 병력 500명을 움직이는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중령. 대대장이라. 육사 출신입니까? 그래. 육군사관학교 정규 졸업생이다. 엘리트 코스 밟은 정통 야전 군인이란 말이다.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나는 최전방에서 철책 지키며 청춘을 바쳤어. 박종훈은 가슴을 펴며 거드름을 피웠다. 강마리는 혀를 찢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민간인에게 행패 부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라고. 생도 신조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행패? 야, 이 여자가 진짜. 박종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더 이상 존댓말을 쓸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너 말 다 했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자꾸 훈계질이야? 너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남편 믿고 까부는 거야? 아니면 아들이 군대라도 갔나?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네 아들 군 생활 꼬이게 할 수도 있어. 알아?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왜 저래? 군인이 민간인 협박하는 거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종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건방진 여자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강마리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뭐야? 무슨 부동산 계약서라도 보나? 치워. 꼴 보기 싫으니까.
그가 손을 뻗어 강마리의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탁! 그 순간 강마리의 손이 박종훈의 손목을 낚아챘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였다. 박종훈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 손목뼈를 조여왔다. 마치 강철 수갑이 채워진 것 같은 고통이었다. 에이, 이거 안 나? 미쳤어? 군인 몸에 손을 대? 강마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그녀의 기백이 박종훈을 압도했다. 그녀는 박종훈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눈을 무섭도록 차갑게 노려보았다. 군인 몸? 당신이 지금 군인입니까? 내 눈에는 군복 벗고 술 냄새 풍기며 주정 부리는 양아치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객실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에이, 이거 나. 폭행이야. 민간인이 영관 장교를 폭행했다고. 박종훈은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강마리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돋아 있었다. 특전사 시절 맨손으로 남성 대원들을 제압하던 그 힘이었다. 강마리는 박종훈의 손목을 거칠게 밀어내듯 놓아주었다. 박종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옆 좌석 등받이에 부딪혔다. 너 진짜 큰일 났어. 내가 헌병대. 아니 군사경찰 부를 거야. 상관 모독죄에 민간인 폭행죄로 콩밥 먹게 해줄게. 당신 이름 뭐야? 주민등록증 내놔. 박종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며 악을 썼다. 그래, 신분 확인 중요하지. 강마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로 신분 확실하게 까고 시작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 케이스를 꺼냈다. 줄을 풀어 손에 쥔 그녀는 신분증이 보이도록 박종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잘 봐. 내 관등 성명. 박종훈은 코웃음을 치며 신분증을 들여다보았다. 공무원증이겠거니 기껏해야 5급 사무관 정도 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진 속의 강마리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무궁화가 아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하나. 준장.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소속과 직책.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3특수임무여단장 준장 강마리. 박종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장? 여단장? 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여단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최정예 전력이다. 그곳의 지휘관이라면 단순히 별 하나가 아니다. 야전성을 인정받은 진짜 중에 진짜 군인이다. 게다가 특전사 여단장이면 체력과 무도 실력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괴물들이다. 손목이 아픈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장. 잘 안 보입니까? 중령 눈에는 별이 안 보이나 보지. 강마리가 싸늘하게 물었다. 아니. 그게. 박종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중령이 준장에게, 그것도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장군에게 아줌마, 너 양아치 등의 폭언을 퍼붓고 손목을 잡으려 했다. 이건 하극상 중에서도 최악의 하극상이었다.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때 강마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박종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김대위. 나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지휘관의 위엄이 서린 묵직한 저음이었다. 지금 계룡행 열차 3호차 특실이다. 열차 내에 군 기강 문란자가 한 명 있다. 음주 상태로 추정되고 민간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협박과 폭언을 행사했다. 박종훈은 숨이 턱 막혔다. 상급자에게 폭언.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계룡역 도착하는 즉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대기시켜. 신병 인계해야 하니까. 도주 우려 있으니 승강장 바로 앞까지 오라고 해. 자, 장군님.
박종훈이 비명처럼 그녀를 불렀다. 아니, 애원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좁은 통로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오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비굴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강마리는 통화를 끊고 박종훈을 내려다보았다. 박종훈 중령. 예, 중령 박종훈. 그는 조건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특실 안의 승객들이 이 기묘한 상황 반전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자네 아까 뭐라고 했지? 나라 지키는 군인은 대접받아야 한다고. 시정하겠습니다. 틀렸어. 군복 입은 우리가 대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를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대우다. 자네 같은 놈들이 그 신뢰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내일 자네 사단장 들어오지. 회의장에서 보자고. 내 입으로 자네 사단장에게 직접 자네의 그 용맹한 기차 안무용담을 들려줘야겠군. 기대해. 강마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종훈은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듯 객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등 뒤로 식은 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동문이 닫히자 객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승객들은 경외 어린 눈빛으로 다시 펜을 잡은 강마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볼펜을 돌리며 서류 속으로 빠져들었다. KTX 열차가 오송역을 지나 남쪽으로 질주하는 동안 3호차와 4호차 사이 연결 통로는 박종훈 중령에게 있어 완벽한 독방 감옥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석 승객들의 땀 냄새가 불쾌하다며 짜증을 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라리 그 인파 속에 파묻혀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뒤흔들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아까 마신 캔맥주가 위장에서 독국물로 변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것만 같았다. 미친놈. 박종훈, 이 등신 같은 새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했다. 준장. 그냥 준장도 아니고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장.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독하며 가장 실전적인 부대의 지휘관. 일명 참수부대의 수장. 박종훈은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야, 특전사 여단장들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 양반들은 눈빛부터가 달라. 사람 죽이는 기술만 수십 년 연마한 인간병기들이야. 게다가 진급심사 때 발언권도 세서 웬만한 야전 사단장들도 함부로 못해. 그런 사람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 남편 믿고 까부냐고 했다. 심지어 손목을 잡으려 했다. 단말마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건 단순한 결례가 아니었다. 상관 모욕, 협박, 폭행 미수. 군 형법상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이었다. 옷을 벗는 건 확정이고 군인 연금 박탈의 불명예 전역, 아니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사단장에게 미리 이실 찍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인사참모에게 전화해서 수습할 방법을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단장인 최영 소장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다. 뭐? 기차에서 술 처먹고 민간인한테 행패 부리다 알고 보니 특전 여단장?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할복해.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번 역은 계룡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박종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오라는 저승사자의 호출 같았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자 창밖으로 계룡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풍경이었지만 박종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에어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열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박종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문틀을 잡고 버텼다. 특실 3호차 문이 열리는 것을 훔쳐보았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강마리 준장이었다.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승강장에 발을 디디는 그녀의 모습은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었다. 충성.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의전장교 대위 김철수입니다. 강마리 장군님 맞으십니까? 각 잡힌 정복을 입은 대위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옆에는 군사경찰 완장을 찬 부사관 2명이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박종훈은 숨을 헉 들이켰다. 진짜 불렀어. 진짜 헌병을 불렀어. 강마리는 대위의 경례를 가볍게 받아주며 무언가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열차 연결 통로 쪽을 가리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군사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종훈이 숨어있는 쪽으로 향했다. 박종훈은 본능적으로 승객들 틈에 몸을 숨겼다. 등산복을 입은 아저씨들 뒤에 바퀴벌레처럼 달라붙어 고개를 푹 숙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차량은 저쪽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아, 그리고 저기. 강마리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박종훈은 제발 그녀가 자신을 지목하지 않기를, 이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 잊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강마리는 의전 차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군사경찰들도 그녀를 호위하며 따라붙었다. 당장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박종훈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가 아니었다. 집행유예일 뿐이었다. 그는 승강장 기둥 뒤에 숨어 강마리가 검은색 세단에 탑승하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번호판에 성판은 없었지만 관용 차량임이 분명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박종훈은 비틀거리며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다. 계룡역 광장. 평소라면 동기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담배 한 대 피우며 여유를 부렸을 장소다. 하지만 지금 그는 죄인이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패딩 모자를 푹 눌렀었다. 택시 승강장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줄을 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광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걸어가 지나가는 빈 택시를 간신히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계룡대. 이 정문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쳐다보았다. 잔뜩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는 중년 남성. 수상해 보였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다. 박종훈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계룡대로 향하는 가로수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저 길 끝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엄한 경비가 삼엄한 계룡대 제2정문 앞에 멈춰섰다.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모두 모여있는 국방의 심장부. 팔각형 모양의 거대한 본청 건물이 멀리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평소 박종훈에게 이곳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허리인 중령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었다. 하지만 오늘 저 팔각정은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비석처럼 보였다. 계산이요. 손이 떨려 카드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정복을 입은 헌병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출입자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병장이 박종훈에게 경례도 없이 사무적으로 말했다. 규정상 위병 근무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경례하지 않는다. 평소 같았으면 야, 근무 자세가 그게 뭐야? 눈 안 깔아? 라고 한 소리 했을 박종훈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순한 양처럼 공무원증을 내밀었다. 삑. 리더기가 신분을 인식했다. 제1보병사단 소속 박종훈 중령님. 출입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휘관 워크숍. 육군본부 대강당.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병장은 모니터에 뜬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충성.
건성으로 하는 경례를 뒤로하고 박종훈은 영내 셔틀버스를 타는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장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곳곳에서 별들이 반짝였다. 대령을 뜻하는 무궁화 3개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고 원스타, 투스타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이곳은 별들의 고향이자 계급의 용광로였다. 중령 계급장은 이곳에서 명함도 못 내밀 흔한 돌멩이였다. 박중령, 여기 있었네.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쳤다. 박종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동기인 3군단의 김중령이었다. 아, 김중령.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네. 아니야.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급체했나 봐. 박종훈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김중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오늘 강연자 라인업 들었냐? 인사사령관님 나오시고 2부에는 특전사령부 쪽에서 나온다던데. 요즘 군 기강 문제 때문에 분위기 살벌하대. 특전사령부. 그 단어에 박종훈의 위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혹시 특전사 누구 나오는지 알아? 글쎄, 여단 장급이라고 들었는데. 저기 셔틀 온다. 타자. 박종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셔틀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넓은 영내 도로를 달려 육군본부 본청 앞 대강당에 도착했다. 이미 수백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로비에 운집해 있었다. 커피 향과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냄새, 그리고 구두약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군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종훈은 최대한 구석진 곳, 기둥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로비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좌우로 쫙 갈라졌다. 충성.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경례 구호가 로비를 울렸다. 제1보병 사단장 최영 소장이 수행부관들을 대동하고 입장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사단장. 박종훈의 직속상관이었다. 최 소장은 좌우로 도열한 부하 장교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하며 걸어왔다. 박종훈은 숨을 멈췄다. 사단장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 박중령 아니야? 망했다. 사단장의 눈은 매보다 정확했다. 박종훈은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몸을 돌렸다. 충성. 사단장님, 대대장 박종훈입니다. 최 소장이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래, 고생이 많다. 오는 길은 편안했고? 그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편안하게 오셨냐는 아까 그 여자가 비꼬던 말이었다. 네. 예.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반쪽이네. 요즘 부대 관리하느라 힘든가? 오늘 교육 잘 듣고 가서 애들 정신 교육 좀 확실하게 시켜.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최 소장은 박종훈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귀빈실 쪽으로 사라졌다. 박종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사단장은 아직 모른다. 아직 보고가 안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강마리 준장이 정말로 사단장에게 말한다면 내 입으로 자네 사단장에게 직접 들려줘야겠군.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종훈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사단장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그 여자 아니 강마리 장군을 찾아가서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10분 뒤부터 미래 육군 지휘관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대강당 안으로 입장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본부 대강당은 거대했다. 2층 규모의 좌석은 1000여 명의 장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202X년 후반기 미래 육군 지휘관 리더십 워크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단상 좌우에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위엄있게 서 있었다.
좌석 배치는 철저한 계급순이었다. 맨 앞줄 정중앙의 붉은 벨벳 의자들은 장성급 지휘관들을 위한 자리였다. 그 뒤로 대령급 연대장들, 그리고 그 뒤로 중령급 대대장들이 앉게 되어 있었다. 박종훈은 중간열 가장자리, 출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여차하면 도망치고 싶은 본능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옆으로 다른 부대 대대장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어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다. 야, 오늘 사회자가 누구래? 인사참모부 과장이겠지. 그보다 이부 강연자가 진짜래. 누군데? 강마리 장군. 그 전설의 여단장. 옆자리 장교들의 속닥거림이 박종훈의 고막을 후벼 팠다. 강마리. 강마리.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미래 육군 지휘관 리더십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우르르 일어나는 소리. 엄숙한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박종훈은 국기를 바라보았지만 태극 문양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이 맞나? 아니면 그냥 제복 입은 시정잡배였나? 자괴감이 밀려왔다. 국민 의례가 끝나고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육군 참모차장, 인사사령관, 그리고 각 군단장들이 소개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2부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13특 수임무여단장 강마리 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맨 앞줄 귀빈석에서 한 인형이 일어났다. 단정한 정복 차림.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특히 오른쪽 가슴에 달린 공수윙과 특수전 휘장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의 얼굴은 화면으로 확대되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다. 객석에서 오 하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강인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 수많은 장교들을 향해 절도 있게 목례를 했다. 날카로운 눈빛이 강당 전체를 한번 훑었다. 박종훈은 그 눈빛이 자신과 마주친 것 같아 희익하며 고개를 책상 아래로 처박았다. 제발, 제발 나를 못 받기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찰나였지만 명확하게 박종훈이 앉은 구역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스친 것을 본 사람은 박종훈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행사인 인사사령관의 훈시가 진행되는 동안 박종훈은 단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2부 순서가 오지 않기를,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다.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군 기강 해이와 초급 간부 이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리더십과 군인 정신에 대해 강마리 장군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강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또각또각.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강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단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제13특 수임무여단장 강마리 준장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천여 명의 장교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군사 전략이나 전술 교리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물 한 모금을 마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저는 서울역에서부터 이곳 계룡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종훈의 심장이 멎었다. 왔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품격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강마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레이저 유도 장치처럼 박종훈을 조준했다. 박종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의 공기가 진공 상태로 변한 것 같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리고 단상 위의 별 하나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대강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천여 명의 장교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강마리 준장의 입을 주시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왼손을 단상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다. 오늘 KTX 매표소에는 마지막 남은 특실 좌석 하나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이 나라를 지키러 가는 중령이라며 먼저 온 여성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세상에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 제정신이 아니구먼. 강마리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인은 입석으로 고생하며 가는데 민간인 여자가 편하게 특실을 타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국가 안보가 중요하냐, 여행이 중요하냐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일열의 장군석을 훑었다. 제1보병사단장 최영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있었다. 자신의 부대원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강마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가 입은 군복은 특권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책임의 상징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중령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지만 그것을 담보로 국민에게 대우를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권력이자 폭력이 됩니다. 애국심은 국민에게 청구하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박종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제발 여기서 멈춰주기를. 제발 내 이름만은 나오지 않기를. 그는 속으로 수없이 빌었다. 하지만 강마리는 멈추지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열차 안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특실까지 쫓아와 그 여성 승객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아줌마 남편 믿고 까부냐, 너네 아들 군 생활 꼬이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객석의 반응이 더 격해졌다. 웅성거림은 이제 비난의 화살이 되어 강당을 메웠다. 아들 군 생활을 꼬이게 하겠다는 발언은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치졸한 협박이었다. 강마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박종훈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중령은 그 여성 승객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저 만만한 민간인, 힘없는 여성으로만 보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중령에게 똑똑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아줌마가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강마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종훈이 앉아있는 구역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제1보병사단 박종훈 중령.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름이 불린 순간 박종훈의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고 주변의 소리가 차단되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타부대 대대장들이 화들짝 놀라며 박종훈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박종훈의 주변으로 공간이 생겼다. 맨 앞줄 제1보병사단장 최영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뒤를 돌아 박종훈을 찾아냈다. 호랑이 같은 눈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박종훈. 사단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에 울렸다. 일어나. 박종훈은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주변의 의자를 잡고 간신히 몸을 세웠다. 천여 명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전신을 찔렀다. 충성. 경례 구호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강마리는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을 바라보는 연민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있었다. 박종훈 중령. 열차 안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왜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종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나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강마리의 일갈에 박종훈이 흠칫 놀랐다. 당신은 나 강마리 개인에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전투복,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종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당신은 계급이 벼슬인 줄 알았습니다. 계급장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실력과 인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급장은 그저 어깨를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강마리는 시선을 돌려 강당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을 바라보았다. 여기 계신 모든 지휘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계급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 위에 군림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대상은 상급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입니다. 그녀의 말은 묵직한 울림이 되어 장내를 감쌌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노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영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박종훈에게 걸어갔다. 사단장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종훈 앞에 선 최 소장은 박종훈의 계급장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 부하 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망신살이 뻗쳤군. 강 장군 면목 없습니다. 최 소장이 단상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박종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따라와. 헌병대 인계는 내가 직접 한다. 박종훈은 사단장과 사단 주임원사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나가는 순간까지 강마리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의 뒷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진 오만했던 권위주의자의 말로 그 자체였다. 박종훈이 끌려나간 뒤 강당에는 묘한 정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강마리는 준비했던 강연을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존중에서 나옵니다. 부디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강연에 대한 호응이 아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시원함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확인한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강마리는 대기실에서 짐을 챙겼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최영 소장이 들어왔다.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씁쓸함과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강 장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었군요. 아닙니다, 선배님. 조직이 크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강마리는 정중하게 예우를 갖췄다. 사적 감정은 배제한 완벽한 동료 장군으로서의 태도였다. 박중령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될 겁니다. 품위 유지 위반, 상관 모욕, 민간인 협박. 옷 벗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마 연금도 깎일 겁니다. 군사경찰 조사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친구 육사 출신이라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더니 결국 사단이 나는구만. 오늘 강 장군이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른 놈들도 정신 좀 차리겠지. 과찬이십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계룡대 본청을 나서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계룡산을 감싸 안았다. 강마리는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오르려다 잠시 멈춰섰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그녀에게 이 별은 20년 넘게 진흙탕을 구르며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무겁네, 오늘따라. 그녀는 피식 웃으며 차에 올랐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부대로 복귀하십니까? 운전병의 질문에 강마리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다. 아니, 서울역으로 가자. 예? 서울역 말씀이십니까? 올 때 특실 타고 왔으니 갈 때는 입석으로 가봐야지. 그 중령이 말했던 군인의 고충이 뭔지 내가 직접 서서 가면서 느껴봐야겠어. 운전병이 백미러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강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다. 계룡대의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